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챕터 6장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1번서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현시선호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시선호 이론은 전통적인 소비자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 이론 체계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 이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소비자들이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프리퍼런스가 있으면 이게 뭐가 뭐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는데 내가 사과를 더 선호해. 근데 이 선호가 2개만 3개만 있으면 뭐 선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효용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호에 대해서 함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치를 부여하게 돼요. 사과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와 바나나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사과가 만약에 10이고 바나나가 5다 이렇게 되면 사과가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선택이라는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과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소비자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근데 현시 선호는 뭐야? 선호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 아예 거꾸로 이렇게 바라보자,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비자 선호와 관련해서 현시 선호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는 행동을 보이게 되잖아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 선택이라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각각의 재화, 상품 묶음을 통해 가지고요, 거꾸로 이쪽으로 자신의 행동, 내가 사과랑 바나나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사과를 선택했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시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 나의 프리퍼런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시 선호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용 되시겠죠? 이 정도만 할게요. 자, 2개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있으면 뭐 현시 선호 이론이 더 부각되거나 할 텐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형태 같은 거를 도출할 때도 사실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론상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전통적 소비자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데 5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오, 축하합니다. 자, 이 사람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까? 아니면은 덜 열심히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권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득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는 안 할게요. 근데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 내가 만약에 24시간을 놀고 있는 상황이어도 만약에 그전에는 아예 근로소득 자체가 없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소비가 빵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시간을 놀고 있어도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요 끝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금률이 기울기잖아. 이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임금률은 W로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정리를 다시 하면 예산선의 형태를 볼게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대로야. 기울기는 그대로이면서 자,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로 인해. 자, 우리 여가가 만약에 정상제다라고 하면 여가 L이라 쓸까요?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가가 증가하니까 덜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가가 증가했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노말 이런 말을 쓰죠. 정상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가가 뭐 그럴 리는 좀 없죠. 열등제다 이렇게 되면은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를 줄이면 노동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뭐 일을 더 할까 덜 할까가 달라진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박광명 씨는 하루에 14시간을 여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집합을 그림으로 그려라.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수직축에 만약에 소득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득을 M이라 쓸까요? 이 소득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여가라고 쓸까요? 여가 L이라고 합시다. 얘는 책의 소득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버는 소득은 임금이 얼만가, 그 다음에 노동을 얼마나 했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는 총 시간, 가용 시간이 14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총 시간은 여가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노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노동으로 직접 표시해서 그려도 돼. 자, 그런 경우는 여기다 노동을 놓고 소득 이렇게 하면 저기 보시면 이 기울기가 W 임금 아니겠습니까? 얼마야? 3,000원. 3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최대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14시간 이상 일은 할 수 없으니까 3 곱하기 14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선을 그리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내용에서는 수평축에 여가를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가 평면에 나타내야 돼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W 3,000원이야. 그러면 14-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WL 더하기 14W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14W가 되는 것이죠. 14W, W0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14시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 지금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니까 3,000 같이 곱해주면요. 42,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 사람의 예산집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임금률 3,000원 이렇게 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 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소득이 15,000원이 못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차액을 지불해주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최소한 1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앞에 예산서는 한번 볼게요. 여기 여가 14시간. 자, 여기 소득 여기 42,000원이었습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00원 미만이 되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엔 예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색깔을 좀 이걸로 할게요. 예전에 예산선은요, 요거랑 요걸 연결한 요렇게, 이거 좀 안 맞네. 좋아요. 어쩔 수 없죠. 요렇게 돼 있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은 소득이 15,000원보다는 훨씬 작아요. 여기가 15,000원. 이렇게. 그럼 정부는 그 차이만큼을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보조됩니까? 하면 이만큼 보조해 주는 거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15,000원 주고요. 소득이 점차 여가가 줄어들어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점차 여기 맞춰서 이렇게 5시간 될 때까지 여기 9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3,000원이니까 여기 노동이 5시간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여가는 9시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4시간 돼야겠죠. 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예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상관없고, 더 두껍게 할까요? 두껍게. 여기까지는 상관없고, 요거 미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끝으로 올려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산선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보시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이 제도가 박 씨의 노동 공급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박 씨가 여가를 얼마나 선호하는가 그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가를 애를 엄청 선호해. 선호도가 크다라고 할게요. 선호시. 자, 이게 뭐야? MRS가 큰 거죠. MRS 여가 소득이 큰 경우. 이게 뭐야? 무차별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경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뭐 A라는 사람이라 할까요? A라는 사람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가와 소득이라고 할 때 굉장히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인데, 같은 박광명 씨인데, 자, MRS가 작다라고 할게요. MRS 여가 소득이 작다라고 할게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여가 소득인데 완만한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그려봅시다. 한꺼번에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예산선 그립니다. 예산 집합을. 여가 소득인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본 것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A와 같이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사람인 경우에는 너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할 때 가파르니까 이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A는 여기를 선택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완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요. 여기, 여기 좀 억지로 그리긴 했는데 여기를 선택하게 되니까 B는 요걸 선택해요. 자, 결국 여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됐어. 정부가 쥐꼬리만한 돈을 좀 주면서 생색내는 거 안 돼. 나 그거 갖고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는 없어. 그냥 여가를 줄이고 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보조 혜택을 안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에휴,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여가를 즐기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야? 이 여가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면은 됐어. 정부가 주는 요거 보조를 받고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와 같은 사람 경우에는 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노동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담배세 부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득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근데 납세자가 담배세 부과 전에 효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득 보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소득 보조의 크기는 담배세를 납부한 금액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볼까요? 자, 수평축에 우리 담배라고 할게요. 담배. 그럼 수직축은 뭐가 됩니까? 하면 담배 이외에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복합제.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담배에다가 세금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담배에다가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선이 가파른 기울기가 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때 이 사람이 무차별 곡선이 어디 선택했냐 그러면 여기를 선택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담배세의 납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를요. 담배가 아닌 담배 수평으로 길이를 측정해도 되고 수직으로 해도 되죠. 수직으로 할게요. 요 크기가 뭐다? 예, 맞습니다. 담배세로 인한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차별 곡선 여기다 그려봅시다. 여기를 지금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를 무차별 곡선 조세 부과 이전에 여기라고 할게요. 뭐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여기가 2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소득 보조를 해주려고 해. 소득 보조를 해주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좀 될까요? 자, 소득 보조 해주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빨간 색깔 예산선을 통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도록 평행한 거 보이십니까? 네, 나타내야 됩니다. 요점이 되는 거지, 요점. 접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때 소득 보조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이 수직거리야 색깔이 조금 비슷해서 조금 더 흐린 연두 색깔로 할게요. 이 거리야, 이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 이해되십니까? 이 거리 지금 똑같아. 빨간 색깔 실선과 이 주황 색깔 점선의 길이가 바로 소득 보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득 보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파란 색깔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담배세로 인한 조세 수입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담배세로 인해서 납부한 금액 조세 수입과 소득 보조의 크기는 어느 게 큽니까? 소득 보조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그거 좀 잘 수직거리를 측정하는 거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가 충족하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잘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좀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0만 원이야. 돈은 똑같이 드는데 XJ 가격이 2만 원, YJ 가격이 2만 원. 그때 XJ랑 YJ 소비량이 15개,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40만 원일 때 이렇게 정보가 돼 있어요. 일부러 맞췄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득 40만 원, 40만 원. 지출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각각의 가격에 따랐을 때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 얘를요, 우리가 P0라는 상품 묶음이라 그러고 얘를 Q0라는 상품 묶음이라 할게요. 얘를요, 새로운 가격이니까 P1이라 그러고 얘를 Q1이라고 그럴게요. Q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면 자, P0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게 XJ 가격이야.
P1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만원, 4만원. X제 가격은 하락했는데 Y제 가격은 비싸졌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Q0 어떻게 됩니까? 여기 15와 5가 되고, 그 다음 Q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10과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색깔을 검은 색깔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선을 좀 그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기로 해서 먼저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살짝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X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Y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P0 가격은 X제 가격이 비싸니까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산선이 좀 가파른 형태가 돼요. 요게 그래서 P0 하에서 내가 선택하는 요거 값을 계산을 해봐요. 2 곱하기 15, 2 곱하기 5. 아,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냥 안 할게요. 15 더하기 2 곱하기 5. 요 값을 쓰시고요. 요것도 계산을 해보세요.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7.5. 이렇게요. 자, 그럼 P0 가격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15와 5를 선택하는 거랑 그리고 10과 7.5를 선택하는 게 어디가 더 큰가? 그걸 보시면 되는데 10과 10과 7.5를 선택하는 게 이 안쪽에 있고요. 15와 5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Q0, 요게 Q1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하는 상황에서 내가 Q0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 우리 약공리 좀 약하신 분은 앞에 이론 강의 좀 보세요. 요거 1 곱하기 15 더하기 4 곱하기 5.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5 곱하기 25 하니까 35가 되겠지. 이거는요 1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7.5 이거 계산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4 곱하기 7.5.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좀 완만한 거잖아. 완만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얘가 완만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P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둘 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도 P0 하에서도 여기다 보면 Q0와 Q1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어떤 걸 선택했다? Q0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Q1 상태에서는 Q1의 가격하에서는 어떤 걸 선택했다? 내가 Q1을 선택한 거야. Q0보다는 Q1을 선택했어. 그리고 뭐야,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Q0가 좋다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는 Q1이 좋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잖아. 일편단심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편단심이 아니라 배신했다. 이게 약공리를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게 예산집합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처음 헷갈리시면은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PQ 해가지고 예산선 영역으로 점이 어떻게 찍히는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30만 원인데 X제 가격이 25,000원, Y제 가격이 1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P0로 할게. P0 하에서 자, 요거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Q0로 합시다. 얘는 우리가 P1의 가격 하에서 요거는 Q0라 할게요. 이렇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 그려야 되는데, 아니, 여기다가 X축, Y축에다가 상품 묶음과 가격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0 가격 하에서 여기 보시면은
25,000원, 1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5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어. X의 가격은 비싸지고. 그러니까 X의 가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싸지고요. Y의 가격은 비싸졌어. 그러니까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예산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P0와 Q0를 점을 잘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옛날 예산선이야. P0. 얘가 새로운 상황에서의 예산선 상대 가격 비율입니다. 자, 그때 각각의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으면 10, Q0가 여기에 찍히고요. Q0. Q1이 어디 찍히냐면 20과 3과 3분의 1 하니까 여기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P0 가격 하에서 상품 묶음을 Q1을 선택하면 돈이 더 드는 거야.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이게 뭐 점선으로 이렇게 이 점선이 그러네. 점선으로 점선이 그러네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약공리 위배인가요? 그걸 한번 볼게요. P0 하에서는 P0 가격 하에서는 Q0를 선택했는데 Q0를 선택했어요. 근데 Q1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Q1은 대상에서 빠져요. 대상에서 빠져. 왜요?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아니라고.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구입이 불가능.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얘가 P0가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커플이었어. CC였어.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얘가 있었는데 얘랑 커플로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했는데 Q1하고 결혼한 거야. 이건 이제 새로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 배신했나? 뭐 헤어졌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배신은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얘가 없었어. 이런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직장에 취업을 했더니 새로운 사람으로 얘를 만나게 됐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간 거야. 좀 뭐라고 할까? 좀 슬프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하늘나라로 갔다 해봅시다. 그럼 이게 나에게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거잖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Q0를 좋아해요. 그래서 P1 하에서도 Q0를 선호하는지 그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선호한다 합시다. 선호하지만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 대상에서 Q0는 벗어난다고.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므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한다? 나는 무조건 우선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배신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공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약공률을 위배했다는 건 뭐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까는 사과가 좋다 그러고 갑자기 둘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바나나가 좋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선호가 변덕이 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공률을 위배한 건데 이렇게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이거는 약공률을 위배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